이 시간에는 그 논리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DAP 교재에는, 책에는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그냥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이 썼던 용어대로 그냥 저도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그냥 썼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논리 데이터 모델링,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링은 논리 데이터 모델링과 물리 데이터 모델링으로 나눠진다.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교재로 바로 들어가도 좋은데, 이거는 제가 제 교재에 있는 20년 전에 썼던, 15년 전에 썼던 책에 나와 있는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데피니션입니다. 데이터 모델링의, 그러니까 이 종류는 논리 데이터 모델링과 물리 데이터 모델로 나눌 수가 있다. 모델은. 그런데 이제 논리 모델이라는 것은 기업이 아니면 조직이 필요로 하는 정보, 목표, 목적, 정책, 전략 등, 그러니까 정보를 도출하고 도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그 작업을 우리는 논리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해야 되는 프로세스죠. 모든 기능이 반영된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논리 데이터 모델의 방향은 기업의 정보 구조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그러니까 컬렉트니스하고 컴플리트니스하게 구조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이건 제 정의가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내리신 정의를 다시 제 책에 정리했던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물리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은 각 DBMS 특성을 고려해서, 여기에서 문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논리 모델 만들 때까지는 DBMS, 오라클이다, 사이버스다, 마이에스큐엘이다 이걸 이제 구분 안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논리 모델의 방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보 구조를 잡는 게, 필요로 하는 정보 구조를 잡는 게 목적이고, 물리 모델에서부터 이제 DBMS를 따진다는 건 뭐예요? 벌써 퍼포먼스라는 얘기가, 이제 성능을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DBMS 내가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이제 해야 되고, 왜? 똑같은 데이터 타입이라도 어떤 DB에는 바켈렉타밖에 없는데 어떤 DB에는 바켈렉타도 있고 바켈렉타2도 있고, 비트는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DBMS마다 다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DBMS 특성을 고려해서 논리 모델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물리 구조로 만드는 것을 물리 데이터 모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리 데이터 모델은 DBMS가 달라지면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최적의 성능,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성능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 사용 분석 등을 통해서 잘 분산 배치하는 겁니다. 논리 모델 만들 때는 분산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어떤 정보를 어떻게 구조화 시키느냐, 왜 하는 것이냐, why, what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하려면 이것을 성능 좋게 쓸 수 있게 바꿔주는 게 물리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에 앞서서 제 교재는 논리 데이터 모델링은 이렇게 개체를 파악하고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 만들고 상세화하고 통합 검증을 2개 내지 4개의, 즉 15개의 단계를 차곡차곡 따라가는 게 논리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금 물론 그러니까 DAP 교재도, DAP 모델링 교재도 참 좋습니다. 잘 만들어졌는데, 이런 자료들이 여기 카페 다음 넷의 DBDB, 그러니까 어퍼케이스 DBDB라고 하면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데이터베이스 채용라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가면 이 논리 모델, 물리 모델 이런 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이 또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의 목표를 보겠습니다. 학습의 목표는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이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다음에 주제 영역이 뭔가를 말해주겠다는데, 왜 갑자기 데이터 모델링 하다 주제 영역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제 영역이라는 게 사실 ISP, Information Engineering에서 주제 영역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엔티티를 도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데이터 모델링의 주제 영역을 정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는 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교재도 아까 말했던 다음 점 카페에 들어가면, DBDB에 가면, ISP에 가면 Subjective Area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 대상이 되는 엔티티를 정의하고 속성, 관계 속성을 파악한다. 여기서도 3가지가 나오죠. 아이덴티파이어, 도메인 이런 건 안 나와요. 뭐예요? 엔티티,
관계, 속성, 그러니까 relationship, attribute, entity, 개체, 요 세 가지가 관리 대상이다. 그러니까 주요 대상이다. 관리 대상은 다지. 아니,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는 뭐 관리 대상이 아닙니까? 사용자도 관리 대상이고 관리 대상인데 가장 중요한 관리 대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normalization. 그러니까 우리 이번 챕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normalization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해주고 수행 방법을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력관리 모델이라는데 장단점을 이해한다는데 맨 뒤에 이력관리가 이 모델링 관계에서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만든 책이나 교재에는 이력관리에 대한 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에서 제가 만든 자료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력관리 여기서 보시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이력관리가 마치 그냥 챕터로 큰 하나인 것처럼 여기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합니다. 이력관리라는 게 우리가 항상 말하는 OLTP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OLTP. 트랜잭션은 뭐예요? 트랜잭션이 바로 이력관리입니다. 뭐예요? 나는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변동사항이 들어오는 바람에 얘가 왜 바뀌었다를 쭉 리스트업하는 거, 히스토리컬하게 관리하는 게 이력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OLTP에서는 이력관리라는 건 되게 중요한 포션이다. 이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오케이. 데이터 모델링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들은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9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래서 뭐 각 절별로 이제 지금서부터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교재에서도 보면 그냥 여기는 했는데 첫 절부터 그냥 논리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논리 데이터 모델링의 핵심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해 갖고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 모델을 만들었어요. 요게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팩트를 찾아내 갖고 그것을 기록하고 파악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현업 사용자의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따라 데이터 관점에서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데이터 관점입니다. 프로세스가 아니라 정리하여 이해관계자. 여기서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의 스테이크홀더에 대해서 나오는데 스테이크홀더를 지금서부터 이제 앞으로 이해관계자 하면 현업 사용자, 즉 시스템을 써야 될 사람들, 운영자, 설계자, 개발자 이거를 다 합해서 스테이크홀더라고 말합니다. 즉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이해관계자라는 게 스테이크홀더. 그래서 데이터에 존재하는 업무 사실에 정확하게 알려지기 위한 문서화하는 것을 그러니까 논리 데이터 모델링이다 해서 이제 보면 문서화 작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여기서 보면 캔디스 씨 프레밍 앤 바바라 본 홀이라는 그 두 분의 여자분들이 썼던 책이라 그랬죠. 그 안에 논리 모델링을 정의를 했습니다. 아마 이 정의가 여기에 써 있는 이 정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논리 모델링이라는 것을 정의한 책일 것입니다. 이 내용일 것이에요. 그래서 논리 데이터 모델링의 핵심은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지, 누가 데이터에 접속하는지, 데이터에 접속하는 방법의 정보화와, 그러니까 전산화보다는 정보화와 독립적으로 비즈니스 데이터에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 기록하는 기법일 뿐 아니라 철학이다. 필라서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거를 최근에는 철학이란 말에서 방법론이다. 메소돌로지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부릅니다. 방법론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는 말보다는 방법론, 메소돌로지라고 하죠.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테크놀로지죠. 테크닉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어웨어니스, 이제 알아내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적용해갖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메소돌로지, 방법론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은 하나의 새로운 방법론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 장에 보면 논리 모델링이라는 게 내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총무일도 있고 물리일도 있고 일이라는 것은 각 업무들이 다 연결돼서 돌아가는데
재무일하고 인사관리하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총무일하고 영업하고 물류하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모든 일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데이터를 각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개념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 모델링 기법을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업무 팩트. 요거 팩트라는 이 팩트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 모델링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기 또 읽어보면 그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구조, 스트럭처, 업무 규칙, 비즈니스 룰, 그리고 논리 모델을 그것을 어디에 모델에 기록하는 것이 논리 모델링입니다. 해놓고 나서 끝에 가서 또 뭐라 그랬냐면 논리 데이터 모델링의 과정에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논리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 구조를 잡는 게 맞습니다. 데이터 모델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지만 그 데이터 모델러가 정확한 데이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은 뭐다? 업무 전문가다. 즉 업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잡아내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다음에 보면 논리 데이터 모델링의 CSF, Critical Success Factor에 대해서 필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만 알면 논리 데이터 모델링이 성공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시험에 가끔 나와요. 보니까 다음에 논리 데이터 모델링에 CSF가 아닌 것은 CSF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한 번만 본다면 뭐라는 거예요? 업무에 능숙한 아니면 업무에 경험이 많은 업무를 제대로 잘 알고 있는 능통한 현업 담당자와 함께 모델링을 진행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진짜 저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프로시저, 절차, 프로세스 하는 일에 대한 것보다는 뭐다? 데이터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일을 어떻게 처리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것을 도출해내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다음에 데이터의 구조와 인테그리티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 인테그리티 뭐뭐 있다 그랬죠? 이 책에서는 세 가지가 있고 내 책에서는 네 가지가 있고 내 책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엔티티 인테그리티는 뭐라는 거야? 엔티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뜻이라 했잖아. 그게 뭐라 그랬어? 단순히. 뭐라 했어? must be exist primary key. 모든 데이터는 primary key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가 뭐야? reference integrity. 참조 무결성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참조 무결성이라 그랬고 입력 규칙, 수정 규칙, 삭제 규칙이 있는데 세 가지가 앞에 설명했었죠?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attribute. 그러니까 이 domain integrity, 즉 어트리뷰트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결정해 나가는 이름도 예를 들어서 4번이다. 이 4번은 우리가 뭐라고 쓰자? emp_n어라고 쓰자. 이것도 도메인이에요, 사실은. 이 n어는 반드시 캐릭터 타입이 와야 된다. 이것도 도메인이야. 6자리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그것도 도메인이야. 만일에 이게 안 들어올 때는 1111을 디폴트로 먹겠다. 이것도 도메인이야. 어쨌든 그런 게 도메인, 즉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값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뭐라 한다? 무결성, 엔티티, 도메인 인테그리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업무 규칙도 인테그리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컨셉추얼, 개념화, 정규화 기법을 적용하라. 이게 아주 어렵게 설명했는데 뒷부분에 개념화와 정규화 기법으로다가 엔티티를 도출해가는 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거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을 잘하게 되면 그 ERD가 그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 하나 더 근데 뭐 꼭 하고 자 여러분들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다 할까봐 여기서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개념화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업무 데이터에서 엔티티, 릴레이션십, 어트리뷰트를 도출해 갖고 추상화, 그려내는 방법이다. 이런 뜻이고 여기 보세요.
정규화라는 것은 데이터의 올바른 위치를 찾아가는 기법으로서 그러니까 anomaly, 입력, 수정, 삭제, anomaly, 이상현상이 데이터의 이상현상을 제거하면서 데이터가 완전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해서 요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된다. 이런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CSF의 다음에 뭐예요? 다이아그램을 이용해라. 당연한 얘기죠. 요새 ERD 머릿속에 그리는 사람이 어디 있고 말로 그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ER 다이아그램, 엑셀, ER 윈이나 DA샵이나 ER 스튜디오 많잖아요. 케이스도 시스템 아키텍트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정확하게 해서 텍스트보다 명확하고 단순하며 간결하게 사용자들에게 접근해가라 이런 얘기가 써있고, 이건 왜 이러냐면 요 기절입니다. 이게 바로 매우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다이아그램 기법은 저번에 앞에 설명했잖아요. 이 머리카락 3개 달린 사람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 때문에 이제 이 기절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이터 모델링 했을 때는 데이터 딕셔너리라는 얘기는 이런 뜻으로 쓰이질 않았는데, 이 책에서 DAP, 이 전문가 과정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데이터 사전을 구축하라고 돼 있어요. 왜 그랬냐면 데이터 사전은 여기 뭐라고 돼 있나? 용어에 대한 사전을 구축해라 했잖아요. 우리 데이터 품질 관리하고 표준화 왜 하는 거예요? 용어 만들고 거기에 도메인 적용해서 똑같이 쓰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참 좋은 기절입니다. 데이터 모델링에서 데이터 사전을 만든다면 이 사전이 나중에 뭐라는 거예요? 데이터 표준화 사전이 될 것이고, 그놈이 데이터화를 적용을 시키면 도메인이 될 것이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표현되는 용어를 정리해라.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를 위해서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라 그랬어요. 메타데이터. 조그만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드는데 메타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여러 사람들이 공통으로 쓰는 공통된, 즉 정부 단위의 시스템이라면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룹사 여기가 아니더라도 시스템 영업 따로, 회계 따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된다면 용어 통일을 위해서라도 메타 관리 시스템은 필요하다. 그럼 메타란 뭐냐 이거지, 메타. 제가 메타에 대해 설명할 때 했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도 많이 여기저기서 강의를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메타라는 게 이렇게 쓰잖아요. 메타 데이터. 그럼 여기다 데이터 붙이면 되는 거예요. 메타데이터. 그런데 메타 스키마. 그럼 여기가 스키마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메타데이터는 뭐라는 거예요? 데이터 about 데이터. 즉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다 이런 뜻이죠. 메타 스키마는 뭐야? 스키마 about 스키마. 뭐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메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뭐에 대한 뭐다 이런 얘기거든.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다. 즉 니네가 집어넣는 데이터가 주민등록번호일지 모르지만 그 주민번호는 13바이트로 들어가야 된다. 이건 뭐예요? 주민등록번호는 데이터야. 그 데이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13바이트를 지켜라. 이거는 뭐가 된다?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니까 그것이 바로 메타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이해되겠죠? 만일에 이런 게 있어요. 입사일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2000년 1월 1일 날 만들었다고 칠게요. 2000년 1월 1일보다 입사일자가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준비위원회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없을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라는 거야? 이런 규칙이 있을 수 있잖아요.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일자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입사한 날짜가 2021년 01월 01이라고 치면 그거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2000년 1월 1일보다 작을 수는 없다라는 constraint, 제약이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것도 뭐라는 거야? 그 constraint도 그것도 메타데이터다. 들어와야 되는 날짜가 년, 월, 일을 맞춰야 들어와야 된다. 이것도 메타데이터야. 즉 데이터 about 데이터. 니네가 관리하고자 하는,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다 어디 들어가요? 데이터 딕셔너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데이터 딕셔너리. 그 데이터 딕셔너리에 들어가 있는 그 공간을 모아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레파지토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레파지토리. 그러니까 이 자료 저장소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번역을 하는데,
그 리파지토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메타 시스템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보면 이러한 메타 데이터는 데이터 거버넌스, 종합 관리층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의사소통 및 데이터 무결성을 위해서 표준화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데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 보면 목적 및 효과예요. 논리 모델링 왜 했느냐? 해당 업무에 대한 데이터 관점에서의 이해를, 그러니까 데이터 관점에서의 업무 이해를 위해서 목적, 이 논리 모델링을 한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EA, 전사적인 통합 체계. 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인사관리 따로, 회계관리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하나 전체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이 전사적 관점에서의 EA 관점에서의 이 통합 시스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어갖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데이터의 일관성 및 정확성, 일관성 및 컨시스턴시와 컬렉트니스를 정확하게 지켜주기 위한 규칙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한대요. 이건 논리, 목적 및 효과가 아니라 논리 모델링을 만들다 보면 이런 게 도출되는 거죠. 자연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토대로 말합니다. 여기서 안정적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쓰는데도 안정적이지만 앞으로 업무가 변경이 되더라도 extendability, 확장성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완전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관계자들, 스테이크홀더들 아까 있죠? 정보 시스템 관계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논리 모델 아까 우리 여기서 보면 스테이크홀더 나왔었잖아요. 이해관계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왜 관리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 의사 전달하기 위한 의사소통 수단으로다 쓰기 위해서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논리 모델링의 절차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또 이해관계자가 또 나오네. 현업, 응용자, 한번 썼으면 됐지. 그냥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들은 저 네 가지를 다 말한다라고 이제 이해할게요. 그리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해관계자들의 뭐 하는데? 데이터에 존재하는 업무 사실, 팩트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문서화된 전 과정을 뭐라는 거예요? 데이터 모델링의 절차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주제 영역, 이 순서래요. 주제 영역을 파악하고, 엔티티 정의하고, 관계 정의하고, 속성 정의하고, 식별자 정의하고, 정교화해서 이력 관리하면 된대요. 제가 한번 저게 너무 러프하게 돼 있으니까 한번 설명할게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논리 데이터 제 모델링 볼게요. 개체 정의하고 관계 정의하고 식별자 정의하고 그 다음에 상세화, 속성 정의하고 정교화하고 이 과정을 누구든지 데이터 모델링을 설명하면 저 순서대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책은 똑같아요. 어느 책 보나. 그러니까 entity, relationship, attribute, 그 다음에 identifier 하고 난 다음에 요 속성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identifier를 먼저 설명하고, 왜? identifier가 설명되면 PK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 책은 entity, relationship, identifier 요거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속성이라고 봤고, 이거 속성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정교화가 들어있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책을 보냐, 지금 이 자료를 보냐면 DAP 요 시험 붙으려고 되는 거니까 요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주제 영역을 정의한다. 근데 주제 영역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보면 주제 영역이 되게 파악하기 쉬운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주제 영역, 이 영어로 다 subject area라는 것은 정보공학, information engineering, 제임스 마틴의 책,
챕터 8인가 거기에 보면 서브젝트 에리어라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제 영역을 정의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매트릭스로 다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주제 영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아까 말했던 카페.com 다음점 슬래시 라지 어퍼케이스 dbdb에 가서 제 자료 중에 정보공학이라는 이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ISP 책을 다운 받아가지고 그 중에 주제 영역이라고 있어요. 한 부분이 제 교재로다가 단원 2에 챕터 2에 6절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그거만 읽어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제 영역은 조직이 사용되는 최상위 집합이래요. 데이터의 최상위 집합이래. 그래 놓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데이터를 하향식으로 분석하기 위한 개념으로 유용한 주제 영역이다. 주제 영역은 계층적으로 표현될 수 있죠. 하이라키컬하게 이제 내려간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 주제 영역은 뭐 이제 좀 이따 디바이드 앤 컨커 분할과 정복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주제 영역을 분해하면 하위 수준의 그러니까 주제 영역을 아주 큰 단위로 만들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왜 주제 영역하고 엔티티를 이 사람이 설명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설명해 줄게요. 우리 회사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어요. YL이라는 이 업무예요. 회사야. 우리가 생산회사에 무엇인가 만드는 회사. 우리가 하는 일이 뭐지? 정보화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모르는 거 어떻게 나누는 거야? 우리 회사가 해야 될 일은 생산 업무도 있고 manufacturing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판매 업무, 세일즈 업무, 마케팅 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human resource and payroll이라는 업무, 인사급여도 있고 그 다음에 회계관리, 어카운팅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4개 업무로 나눠지는 거예요. 생산관리도 보니까 뒤지기 어렵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아요. 해야 될 일이. 하니까 또 나누는 거야. 이놈을 또 어떻게 나누는 거야? 자재관리가 있고 재고관리가 있고 생산 계획관리가 있고 생산 실적관리가 있고 그러니까 구매관리가 그러니까 자재관리에 들어가니까 자재 수급관리가 있고 거래선 관리가 있고 계속 이렇게 내리다 보면 최하위 단까지 디컴포지션 그러니까 이 분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는 거야? 디바이드라 그래. 디바이드. 이걸 나눈다 그래서 디바이드잖아. 나눴잖아. 큰 업무를 4개로. 그 다음에 컨커. 정복하다 이러잖아요. 컨커러. 제일 유명한 컨커러. 칭기스칸. 컨커러. 정복자잖아. 정복해온다 이거. 이거를 정복하는 거야. 이놈을 정복하는 거야. 맨 밑에 있는 놈을. 이렇게. 정복해오면 얘네들을 정복하게 되면 뭘 했다는 거야? 얘가 정복된 거고 이 밑에도 있었으니까 얘도 정복하고 얘도 정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얘가 정복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다 알아내지 않았느냐? 다 반영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개념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theory칼한 내용이 방법론을 뭐라 그래요? 구조적 방법론의 하나의 특징인 디바이드 앤 컨커, 분할과 정복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어렵게 볼 거 없어요. 어렵게 볼 거 없고 지금 몇 쪽인가? 이 8쪽이지?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이런 사례 하나 보여줬잖아. 이런 사례.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개체 파악을 개체적인 관계로 나눴고, 이거를 3개로 나눴고, 상세하로 만든 거야. 컨커. 정복해오는 거야. 하나씩. 이걸 정복하게 되면 개체에 대해서 다 알아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할까? 이렇게 묶어서 이놈을 뭐라 그래? LDM, Logical Data Modeling이라고 하자. 그럼 Physical Data Modeling은 어디 있어? 요 옆에 또 있겠네, 이렇게 PDM. 그럼 PDM도 어떻게 쓰면 될까? 이 밑에가 또 나가는 거로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이 2가지를 묶어서 뭐로 만드는 거야? 이거를 DM이라고 하자.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자. 그럼 데이터 모델링은 LDM, PDM으로 되어 있는데 LDM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 5개로 나눠져 있고 이 5개는 2개 내지 4개의 서브로 나눠졌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아주 큰 개념을 디바이드 나눴잖아. 그치? 나누고 and 분할과 정복, 컨커 정복해오면 얘를 알아내지 않느냐. 이게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구조적 방법론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분석 기법입니다. 별것도 아니고 데이터 모델링에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분석 기법의 하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과 정복의 원리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엔티티 정의에 대해서 이거 이제 지금 챕터 2는 여기서 말한 것들을 하나하나 큰 단원들로 이제 정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야? 엔티티 정의야. 엔티티라는 건 뭐야? 엔티티를 정의하면서 논리 모델을 작성하게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엔티티를 정리해 들어가는 것이다. 뭐를 근거로? 주제 영역을 근거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이 책은. 논리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의 하나인 엔티티 개념을 설명하고 엔티티 유형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도출하는가 등을 한번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엔티티가 끝나고 나면 바로 관계 정의를 가죠. 근데 관계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하나 또는 두 개의 엔티티 간에 세 개도 되거든. 두 개가 이거 리미테이션을 두면 안 된다 이거지. 한 개 이상의 엔티티 간에 존재하는 업무 규칙, 릴레이션십을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아주 특별한 관계인데 뭐 베타적 관계, 익스클루지브 관계, 셀프 레퍼런스니까 리커시브 관계, 그러니까 이 재기 관계라고도 책마다 달라요. 쓴 사람마다 데이터 모델링 책 쓴 사람은 셀프 레퍼런스 이 릴레이션십 즉 자기 참조 관계라는 이 용어를 쓴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이 쓴 책은 리커시브 재기 관계, 자기 자신을 다시 돌린다 해서 리커시브 관계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데이터, 이 모델 그리는 이, 회사들의 툴에서 나온 용어들을 쓰는 게 좋죠. 그게 표준을 지킨 거니까. 근데 어쨌든 나는 뭐,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는 이 단어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속성을 정의한다. 속성에서는 뭘 나타내죠? 속성이라는 게 뭐야? 어트리뷰트잖아. 속성. 저장하는 어트리뷰트를 정의한다. 어트리뷰트는 어디에? 해당되는 엔티티에 assign, 정확히 할당되어야 된다. 여기서 보면 속성의 개념과 속성 도출 방법을 설명하고 이번 이 책에서 속성 정의 사항을 설명하는데 이는 업무 규칙을 기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속성도. 근데 이 아이덴티파이어도 속성의 하나이기 때문에 속성에서 설명하는 책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관계 다음에 왜? 관계를 잡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파이어가 있으니까 여기다 식별자를 집어넣고 속성을 설명하는 이런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끝으로 1절에서 보면 식별자를 확정하는 단계가 있고 노멀라이제이션, 이력관계 이 6단계를 지금서부터 자기네가 해나가겠습니다. 이 책이 절이 주저리 해서 이 절이 9개 있다 그랬는데 요거 하나씩이 다 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인스탄스 여기 봐봐. 하나의 인스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일련의 속성을 식별자라 한다. 이건 프라이머리 키지. 우리가 말하면 프라이머리 아이덴티파이어. 이거 외에도 아이덴티파이어는 여러 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책에서는 논리 모델링에서는 식별자 하면 무조건 프라이머리 아이덴티파이어만 말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식별자는 관계가 있는 엔티티의 외래 식별자로 이주하며 그랬잖아. 포린 키로 넘어가며 엔티티 간의 관계 연산, 그러니까 릴레이션 알지브라, 관계 연산의 연결 속성으로 식별자를 잘못 만들면 아주 퍼포먼스 떨어지는 잘못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식별자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정교화를 말해요. 정교화는 뭐 누가 뭐래도 정교화를 만든 사람은 EF 코드, 아우디비를 만든 EF 코드 박사가 만드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 뒤에 여러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게끔 뭐 4차 정교화, 5차 정교화를 그럴듯하게 붙였는데 EF 코드가 최초의 정교화를 만들으셨을 때는 3차 정교화까지 밖에 없었어요. 1차 정교화, Eliminating Repeating Groups. 2차 정교화 뭐예요? 2차 정교화? 반복 속성을 없애버리고, 그 2차 정교화, 3차 정교화는 Eliminating Transitive Dependency. 3차 정교화. 이 과정들을 거치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나온 사람들이 보이스컷, 노멀폼, 그 다음에 4차 정교화, 5차 정교화까지 만들어서 정교화를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업무에 와서 써보면 3차 정교형 이상은
아주 일부러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멀티밸리드 디펜던시 뭐 이런 특별한 과정을 만들어내지 않은 다음에는 그 4차, 5차 정교화를 발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4차 정교화는 그래도 나와요. 설계가 잘못되면 나오는데 5차 정교화는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에서 만들어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과정들을 이 책에서는 3차 정교화까지만 설명을 한대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OLTP 쪽의 환경에서 매일 발생하는 데이터를 한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환자가 페이션트 하나가 들어왔는데 페이션트의 몸무게를 재놨어요. 몸무게. 신체 사항을 재놨는데 그 안에 몸무게가 있다라고 집어넣게요. 근데 입원할 때는 60kg였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갖고 일주일 뒤에는 65kg가 됐는데 뭐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잘못돼가지고 58kg로 줄더라. 그러더니 갑자기 50kg로 줄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원래 있었던 거 하나에 대해서 이력을 관리하는 거예요. 히스토리를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력 관리 뭐 하루에 한 번씩 하겠다 그러면 할 게 많잖아요. 그날 변화하는 뭐 달러 가격을 이력 관리를 하겠다. 은행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게. 그런 것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성으로 발생되는 트랜잭션,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저번에 한번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OLTP가 있고 이거에 상대되는데 분석 개념으로다 OLAP라고 있어요. Analytical Processing. 예를 들어서 분석 처리를 하는데 배치로 하면 안 돼요? 오프라인 배치로다가 Analytic Processing. 그러면 오프라인도 오겠네? 배치니까 OBAF는 왜 없을까? AP는 없을까? 나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이게 꼭 분석은 꼭 온라인으로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들이 만든 용어니까 전산쟁이들이. 하지만 OLTP는 맞죠. 트랜잭션을 배치로 처리한다라면 그건 배치로 처리한 즉시성이 아니죠. 그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력 관리라는 것은 즉시성 데이터를 위해서 온라인. 우리가 혼동되는 게 많아요. 사실 용어를 쓰면서. 온라인의 반대말은 뭘까요? 온라인의 오프라인이지. 온라인에 오프라인이죠. 그쵸? 온라인. 오프라인이라는 건 뭐야? 선이 연결이 안 됐다라는 것 뿐이지 전산화가 안 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PC 쓰는데 노트북 쓰는데 와이파이 안 쓰고 인터넷 안 쓰고선 그냥 작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컴퓨터 작업이거든. 그것도 트랜잭션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대부분 뭐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배치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배치 트랜잭션 프로세싱도 있어요. 어떻게 왜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에 지사가 있다 그랬을 때 한 달 동안 부산에서 일어난 일을 통신선을 통하지 않고 CD로 구워가지고 서울로 갖고 온다. 만일에 그렇다고 쳐봐요. 그건 뭐예요? 오프라인 배치 트랜잭션 프로세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용어에 그냥 혼동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1절에서 나와줬던 내용들입니다.